이 시계 가짜예요. 이 시계가 가짜라고? 좋아, 그게 사실이라면 너한테 10억 줄게.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시계 매장 타임마스터의 VIP룸. 차가운 대리석 위로 떨어진 긴장감이 온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3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놓인 유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어요. 한쪽은 완벽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 윤재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다른 한쪽은 낡은 교복을 입은 14살 소년. 이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실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주변에 모인 어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몇몇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관악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 낡은 알루미늄 창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에서 박혜진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몸은 여전히 무거웠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신의 39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서준아, 일어났니?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서준이 작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생신이잖아요.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혜진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돈 많이 안 쓰고 그냥 집에서. 아니에요. 엄마가 맛있다고 하던 그 냉면집 가요. 제가 용돈 모은 걸로. 서준이 작은 돼지 저금통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3개월간 모은 용돈이 5만 원 정도 되었죠. 오후 2시 서준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압구정역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에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동네 꽃집에서 가장 저렴한 거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청담동 거리를 걸을 때 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번쩍거리는 고급차들과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기서 엄마가 일하시는구나.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청담동 메인 거리에 우뚝 선 3층짜리 건물. 타임마스터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층 쇼윈도우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서준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아버지가 늘 이야기해주던 명품 시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빠, 이런 시계들을 매일 만지셨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준아,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야. 수백 년의 기술과 장인 정신이 담긴 예술품이지. 이종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시계 수리 장인이었습니다. 30년간 명품 시계들을 다뤄온 그의 손은 마법 같았어요. 복잡한 무브먼트도 그의 손끝에서는 새 생명을 얻곤 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비싼 장비가 아니야. 진정한 이해와 경험이지. 시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해. 어린 서준은 아버지 옆에 앉아 시계들을 구경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복잡한 기계 부품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각 브랜드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3년 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매장 1층에서 청소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한 서준. 혜진은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몇 가닥 흩어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엄마. 서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시계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때 웅장한 나무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윤재혁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첫인상은 차가움 그 자체였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재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의 시선이 잠깐 서준에게 머물렀지만 곧 무관심하게 돌아갔죠. 사실 윤재혁도 한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가장 믿었던 동업자 김상우와 함께 시계 사업을 시작했었죠. 재혁아, 우리가 꿈꾸던 걸 이뤄보자. 정직한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말이야. 하지만 김상우는 배신했습니다. 회사 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날의 충격이 재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어. 그 이후로 재혁은 철벽을 쌓았습니다. 직원들과는 필요한 말만 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일체 드러내지 않았어요. 3층 VIP룸에서 중요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유명한 김 의원이 아들 결혼 선물로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1층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제가 3개월 전에 2억 원 주고 산 이 시계가 가짜라고요? 한 고객이 자신의 시계 수리를 의뢰했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직원도 당황했고 급히 불러온 감정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죠.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아니, 분명히 가짜가 맞는 것 같은데. 재혁이 내려왔을 때는 이미 여러 고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집중됐어요. 14살 소년이 2억 원짜리 시계를 감정하겠다고? 이 애가 뭘 안다고. 애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몇몇 사람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서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감지했거든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지식이 서준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었죠. 좋아. 한번 봐라. 재혁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시계의 무게감. 아버지가 늘 말하던 시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확대경을 통해 시계를 들여다보는 서준. 그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5분 후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시계는 가짜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VIP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시계가 가짜라고? 좋아, 그게 사실이라면 너한테 10억 줄게. 10억이라고 하셨죠? 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죠. 애가 정말 모르는 게 없네. 10억이 얼마인지나 할까? 몇몇 어른들이 킥킥 웃었어요. 하지만 윤재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서준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맞다. 10억? 하지만 네가 틀렸다면. 재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준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마라. 하지만 확신이 선다면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 모델이었어요.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가죽 스트랩.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서준의 손끝이 시계를 만지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미묘한 차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확대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직원이 망설이며 확대경을 건네주었어요. 서준이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체크 포인트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어요. 다이얼의 인쇄 상태, 인덱스의 정렬, 크라운의 마감.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죠. 재혁은 서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시계를 다루는 모습은 달랐어요.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시계를 만져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확대경을 사용하는 방법도 전문가의 그것이었죠. 이상하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재혁의 마음 한쪽에서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5년 전 배신 이후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거였어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서준이 시계의 다이얼 6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파텍 필립이라고 써진 로고 부분이었죠. 이 글씨체가 조금 이상해요. 진품이라면 P의 세리프 부분이 더 날카로워야 하는데 이건 너무 둥글어요. 그리고 서준이 시계를 뒤집어 케이스백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시리얼 넘버도 문제예요. 진품이라면 각인이 더 깊고 선명해야 하는데 이건 레이저 각인 같아요. 파텍 필립은 이 시기 모델에는 핸드 인그레이빙을 사용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서준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서준이 시계의 무브먼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델은 칼리베르 215PS 무브먼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 보이는 브릿지의 마감이 달라요. 진품이라면 코트 드 제네브 패턴이 더 정교해야 해요. 이건 아마 중국산 복제 무브먼트 같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서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의 분석은 완벽했어요. 잠깐만. 한 직원이 급히 사무실로 달려가더니 두꺼운 카탈로그를 들고 왔어요. 파텍 필립의 공식 제품 가이드북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해당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정말 가짜네요.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억 원짜리 시계가 정교한 위조품이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분명 정식 인증서도 있었는데 시계 주인이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어요. 재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14살 소년이 자신의 전문 직원들도 놓친 위조품을 단숨에 찾아낸 거였죠. 정말 대단한데. 재혁이 서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아이가 아니었어요. 진짜 실력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5년 전에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던 그날이 말이에요. 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신도 놀랐거든요. 정말로 위조품을 찾아낸 거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싶었죠. 아빠, 제가 해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년 만에 아버지의 기술을 제대로 써본 거였거든요.
잠깐 좀 더 정확한 확인을 해보죠. 재혁이 전문 감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업계에서 유명한 감정 전문가 이태성 씨가 도착했습니다. 이태성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각종 정밀 장비를 동원해서 시계를 다시 검사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 소년의 말이 맞습니다. 이건 정교한 위조품이에요. 아주 잘 만들었지만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태성이 서준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나도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서준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종호. 혹시 아세요? 이태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종호? 설마 그 유명한 이종호 장인의 아들? 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전에 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이종호 장인의 아들이라면 납득이 되는군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업계에서 존경받는 장인이셨죠. 이태성의 말에 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재혁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준의 놀라운 실력이 어디서 온 건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10억을 드려야겠군요. 재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주실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재혁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재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억도 충분히 놀라운데 그보다 더 큰 이야기라니. 10억은 약속대로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실력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재혁이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여러 개의 시계가 담긴 트레이가 나왔어요.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들이었죠. 이 중에 진품과 가짜가 섞여 있어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서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라니.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서준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배운 것들을 믿어라. 서준이 첫 번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였어요. 검은 다이얼에 세라믹 베젤이 빛났죠. 확대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크라운 가드의 모양, 러그의 마감, 다이얼의 인덱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준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창의 폰트를 확인하고 초침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이건 진품이에요. 근거는? 재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초침의 움직임이 완전히 부드럽고 날짜 창의 사이클롭스 렌즈 배율이 정확히 2.5배예요. 그리고 여기 6시 방향 스위스 메이드 글씨의 위치도 정확하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였습니다. 달 착륙으로 유명한 그 모델이었어요. 서준이 시계를 뒤집어 케이스백을 확인했습니다. 시오스 로고와 각종 각인들이 빼곡했죠. 이건 가짜예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거든요. 왜요? 케이스백의 시오스 로고가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어요. 진품은 더 얕고 섬세해야 해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 폰트도 조금 다르고요. 전문 감정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준이 또 맞았어요. 브라이틀링 나비 타이머가 세 번째였어요. 복잡한 크로노그래프 시계였죠. 서준이 푸시 버튼을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작동시켜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흥미롭네요. 서준이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무브먼트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였어요.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문제죠? 크로노그래프 초침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진품이라면 더 정확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이건 미묘하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저품질 무브먼트를 사용한 것 같아요. 서준아.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 돌아보니 엄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아들을 찾던 참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비싼 시계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 혜진이 서준의 손을 잡아 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혁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드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혜진이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했어요. 죄송합니다. 애가 실수가 아니에요. 천재적인 재능이에요. 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인정받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이런 큰 돈이 오가는 곳에 우리 아들이 끼어들어도 될까? 3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혜진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튀거나 주목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만. 어머니, 잠깐만 더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서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재혁이 마지막 시계를 꺼내 놓았어요. 또 다른 파텍 필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플리케이션 모델이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서준도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복잡한 기능들이 많았거든요. 다이얼에는 문페이지, 파워 리저브, 요일 표시 등이 빼곡했습니다. 서준이 각 기능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이건 진품 같은데. 서준이 망설였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문페이지 디스크의 달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서준이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문페이지 기능의 달 모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 이거예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문페이지의 달 얼굴 표정이 달라요. 파텍 필립의 문페이지는 특별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전문가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맞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재혁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어요. 5년 전 배신의 상처가 아직도 아팠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순수한 재능 앞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재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웠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직도 아버지 이야기는 어려웠거든요. 재혁이 이종호에 대해 물어봤어요. 직원들이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종호. 정말 유명한 분이셨네요. 업계의 전설이었어요. 자료를 보니 이종호는 정말 대단한 장인이었어요. 수많은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그의 기술을 인정했고 복원 불가능한 시계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되살아났죠.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이해가 되네요. 재혁이 서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죠. 좋아요. 이제 확신합니다. 재혁이 서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최고 수준이에요. 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재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요? 10억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혜진이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신중해야 했죠.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재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의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10억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큰 기회라니 상상이 안 됐거든요. 재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한 감정검마다 별도의 보상금도 있고요.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500만 원이면 자신이 두 군데서 일해서 버는 돈의 2배가 넘었거든요.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도 해드릴게요. 주말이나 방학 때만 나와도 됩니다. 재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드릴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시계들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너무 큰 이야기였습니다. 14살 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서준이는 아직 어려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나이고요. 이런 큰일에 관여하는 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무서웠거든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평범하게 조용히 사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니까 공부가 우선이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엄마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서준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혜진의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늘 피곤해 보였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어요. 엄마, 안 돼, 서준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서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야. 특히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지. 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가족을 우선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재능을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서준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혁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거절당한다는 건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상처가 됐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물론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거절당한다는 느낌은 비슷했어요. 알겠습니다. 재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원래의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럼 약속대로 10억은 드리겠습니다. 계좌 알려주시면 바로 송금하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그냥 보내는 게 말이에요. VIP룸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혜진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재혁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보시죠. 급한 건 아니니까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좋은 제안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타임마스터를 나서는 모자. 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0억이라는 거액을 받게 됐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혜진이 말했어요. 서준아, 엄마가 욕심쟁이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였어요. 그냥 조금 아쉬워요. 서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엄마도 아쉬워. 혜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도 그런 재능이 있었거든. 시계만 보면 눈이 반짝이고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고. 혜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과도 엮이게 되고 결국 혜진이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일은 아빠 일이에요. 저는 저고요. 서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니. 10억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엄마가 밤늦게 일할 필요 없어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편 타임마스터의 홀로 남은 재혁. 그는 VIP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까운 인재를 놓쳤군. 재혁의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서준 같은 재능은 흔히 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 말이에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재혁이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타임마스터 윤재혁 사장님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최근에 시계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재혁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명품 시계들이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50억 원 규모입니다. 재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 시계 감정에 정말 뛰어난 전문가를 아시는지 급히 찾고 있어서요. 재혁의 머릿속에 서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거절당했죠. 일단 내일 오후에 뵙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전화를 끄는 재혁. 복잡한 표정으로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라면 혹시 마음이 바뀔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타임마스터 회의실. 재혁 앞에 앉은 남자는 40대 후반의 중견기업 대표 김동철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임직원 포상용으로 명품 시계 200개를 구매했습니다. 총 50억 원 규모였어요. 김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제 한 직원이 자신의 시계를 수리받으러 갔다가 가짜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몇 개 더 확인해 봤는데 김동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지금까지 확인한 10개가 모두 가짜였습니다. 만약 200개 전부가 그렇다면 재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50억 원 규모의 대형 사기 사건이었죠. 다른 감정업체들에도 의뢰해봤는데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김동철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진품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가짜라 하고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혁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워낙 정교한 위조품들이라 전문가들도 확신을 못하고 있었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다음 주까지 정확한 결과를 내야 감사원에 보고할 수 있거든요. 김동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정말 확실한 전문가를 아시는지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김동철이 떠난 후 재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서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어제 봤던 그 아이의 실력이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거절당했어요. 게다가 14살 아이를 이런 큰 사건에 연루시키는 것도 맞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재혁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기회였지만 그보다는 서준의 재능이 아까웠거든요. 한 번만 더 부탁해 볼까? 재혁이 서준의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한편 관악구의 작은 집. 서준과 혜진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10억이라는 돈 덕분에 당장의 경제적 걱정은 사라졌거든요. 엄마, 이제 밤늦게 일 안 해도 돼요. 서준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혜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거든요. 응, 정말 꿈 같아.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서준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시계 관련 책들을 보면서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아빠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서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이서준 학생 어머니신가요? 저는 어제 뵌 타임마스터 윤재혁입니다. 혜진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해졌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사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서요. 재혁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간절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서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50억 원 규모의 위조품 사건이 터졌어요. 200개의 시계가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전문가들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혁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준 학생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제처럼 정식 채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혁이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단 하루 짧게는 몇 시간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혜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5억 원의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랐어요. 5억이라니. 혜진이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재혁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 같았거든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네. 그 회사 직원들이 받은 시계가 모두 가짜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50억 원의 손실이고요. 재혁의 설명에 혜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준도 엄마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엄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일은 돈보다 중요하다고. 혜진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서준의 눈에는 아버지를 닮은 정의감이 있었죠. 그리고 한 번만이잖아요. 위험하면 바로 그만두기로 하고. 서준의 말에 혜진이 마음을 굳혔어요. 알겠습니다. 혜진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서준이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 주세요. 둘째, 저도 함께 가겠어요. 셋째, 정말 하루만 도와드릴게요. 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지? 혜진이 물어봤어요. 네,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시계책들을 꺼내 읽었어요. 내일을 위한 준비였죠. 아빠,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서준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한편 타임마스터에서는 재혁이 내일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거든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되겠군. 재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김동철의 회사 회의실.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 200개의 시계가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브라이틀링. 수십억 원어치의 명품 시계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우와. 서준의 탄성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버지의 공방에서도 이렇게 많은 명품 시계를 한 번에 본 적은 없었거든요. 놀랍죠? 저도 처음엔 이게 다 진품인 줄 알았어요. 김동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재혁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담 갖지 마.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이미 집중 모드였어요. 먼저 브랜드별로 나누어 볼까요? 서준이 의외로 차분하게 제안했어요. 어젯밤 아버지의 책을 다시 읽으며 준비해온 덕분이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14살 아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서준이 시계들을 브랜드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년간 이런 일을 해온 것 같았어요. 파텍 필립 25개, 롤렉스 47개, 오메가 31개. 서준이 정확하게 개수를 세어가며 분류했어요. 혜진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는 서준이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어요. 서준이 첫 번째 롤렉스를 집어들었어요. 데이토나 모델이었죠.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짜네요. 김동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의 눈금이 불규칙해요. 진품이라면 완벽하게 균등해야 하는데 이건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서준이 김동철에게 확대경을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베젤의 테키미터 각인도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요. 김동철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서준의 감정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각 시계마다 평균 3, 4분 정도면 판정을 내렸거든요. 이것도 가짜. 이건 진품. 이것도 가짜. 서준의 판정이 계속 이어졌어요. 재혁이 옆에서 메모를 해가며 기록했죠. 2시간 만에 50개를 확인했어요. 그중 37개가 가짜였죠. 이런 74%가 가짜라니. 김동철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봐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서준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재혁은 서준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완전히 프로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각 브랜드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준이 설명하며 다음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케이스백의 시오스 각인 깊이와 바늘의 야광 도료 색깔을 먼저 확인해요. 파텍 필립은 다이얼의 인덱스 정렬과 로고, 폰트의 세리프 모양을 보고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재혁이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아요? 계속 집중해야 하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랑 함께 일하는 기분이에요. 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거든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니. 재혁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차가웠던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죠. 오후에는 더 복잡한 시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컴플리케이션 모델들이었죠. 이건 정말 어렵네요. 서준도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문페이지와 퍼페추얼 캘린더가 함께 있는 복잡한 시계였거든요. 재혁이 옆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이럴 때는 무브먼트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맞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서준과 재혁이 함께 시계의 뒷면을 살펴봤어요. 완전한 팀워크였죠. 오후 3시쯤 서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재혁이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가짜들을 보니까 모두 같은 특징이 있어요. 서준이 가짜로 판정한 시계들을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무브먼트의 마감 방식이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재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개별 위조가 아니라 조직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김동철이 깜짝 놀랐어요. 조직적이라니. 그럼 저희 회사만 당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위조품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재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동철이 불안하게 물어봤어요. 일단 200개 전부 확인부터 하죠. 서준이 의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이 서준을 바라봤어요. 14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서준의 눈빛에 정의감이 빛났어요. 아빠라면 분명 끝까지 하셨을 거예요.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총 120개를 확인했고 그중 89개가 가짜였죠. 정말 고생하셨어요. 김동철이 감사를 표했어요. 내일 나머지도 확인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혁이 서준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준이 수줍게 웃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길이 서준에게 맞는 길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일로 번질지. 다음 날 아침 서준이 김동철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서준이 김동철에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회사에 침입한 적이 있었어요. 김동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행히 시계들은 무사하지만 누군가 사무실을 뒤진 것 같아요. 서류들이 어지럽혀져 있었거든요. 재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죠. 혹시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혁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조직적인 위조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 점심시간 서준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와 마주쳤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죠. 너 이서준이지? 남자가 서준의 앞을 막았어요. 서준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똑똑한 친구네. 하지만 너무 똑똑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계 감정 따위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 너와 엄마를 위해서 말이야. 남자가 서준의 어깨를 거칠게 툭 치고 사라졌어요. 서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어요. 서준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자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서준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엄마, 무서운 사람이 저한테.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혜진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죠. 그만하자, 서준아. 당장 그만두자. 혜진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돈은 이미 충분히 벌었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 혜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3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엄마,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혜진이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어요. 재혁이 모자의 대화를 들었어요. 서준이 위협받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내가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재혁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죠. 당장 일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은 어떻게 해?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서준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재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5년 만에 진짜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재혁이 서준 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강남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였죠.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24시간 경비가 있어서 안전해요. 재혁의 집은 정말 컸어요. 서준과 혜진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혜진은 불안해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폐가 되잖아요. 폐라니요. 제가 두 분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재혁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서운 남자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재혁이 직접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늘 식당에서 혼자 먹던 그였는데 이상하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맛있어요? 재혁이 서준에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서준이 작게 대답했어요. 아직 오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혜진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저희 같은 사람이 뭐예요? 재혁이 반문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서준 학생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재혁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됐죠.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만 살았어요. 서준과 혜진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서준 학생을 만나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두 분이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같다고 할까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서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만두면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서준의 눈빛에 의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끝까지 하셨을 거예요. 설령 위험해도 말이에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서준아, 엄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준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재혁 아저씨도 있고 엄마도 있고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재혁이 서준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 볼까요? 어떻게요? 서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재혁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저한테 좋은 연줄이 있어요. 사설 탐정이랑 경찰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혜진이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아들과 재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재혁의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가족이 뭔지 잘 몰랐어요. 재혁이 고백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그래서 늘 혼자였거든요. 서준이 재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있잖아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가족이에요. 재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재혁이 말했어요. 위험하긴 하겠지만 서로 지켜주면서 해봐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혜진도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 사람의 손이 모였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밖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재혁의 사무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새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사설 탐정 박철민이었죠. 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고마워요, 철민 씨. 급한 부탁이라 미안해요. 재혁이 악수하며 말했어요. 박철민은 재혁이 5년 전 배신당했을 때 진실을 밝혀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서준이에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이죠. 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사설 탐정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대단하네요. 들어보니 위조품을 한 번에 알아본다면서요? 박철민이 서준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봤는데요. 박철민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위조품들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박철민이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을 찍으며 설명했어요. 모두 한 곳에서 시작돼요.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서 명동의 한 업체를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서준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싸워온 적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박철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단순히 시계만이 아니라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골동품까지 온갖 고가품의 위조품을 유통시키고 있어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상당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집단이네요. 그런데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박철민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3년 전 신문 기사의 스크랩이었죠. 이종호 시계장인 교통사고 사망.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아버지 기사예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이분이 서준 학생의 아버지신가요?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혜진이 대신 대답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철민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사실 이종호 장인의 사고를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박철민이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고 현장에 CCTV가 하필 그날 고장났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철민이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이종호 장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대량의 위조 시계 제조 의혹에 대해서요. 서준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그 사람들 때문에.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진이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자신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종호 장인은 사고 전 한 달간 계속 위조품 제조업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러 시계점을 돌아다니며 위조품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준이 자료를 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유난히 바빠 보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싸우고 계셨구나.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만약 그때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렸다면. 아니야, 서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혜진이 아들을 달래주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재혁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준 학생의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그들에게 제거당하신 거예요. 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강한 의지로 바뀌었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해요. 서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혜진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혁이 서준과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봐야겠어요. 박철민이 더 많은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조직의 우두머리는 최영배라는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정식 무역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인 위조품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혁이 그 이름을 듣고 놀랐어요. 최영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마도 고급 클럽이나 사교 모임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상류층 인맥을 적극 활용하거든요. 박철민이 최영배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는 전문 제조팀, 유통팀, 그리고 박철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처리팀이 있어요. 처리팀이요? 서준이 물어봤어요.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팀이에요. 박철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소름이 돋았어요. 아마 이종호 장인도. 박철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들의 타겟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혁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겠네요. 재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며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최영배와 그의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다음 주에 그들이 대규모 거래를 할 예정이에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경매죠.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현장에서 증거를 잡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거예요.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서준이 의연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제가 끝내야 해요. 혜진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싶었죠. 알겠어. 엄마도 함께 할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재혁도 결의를 다졌어요. 박철민이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매는 3일 후 토요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에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지하. 그날 밤 서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서준이 사진 속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혼자 싸우셨던 그 일을 이제 제가 마저 해볼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서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 혼자가 아니거든요. 혜진과 재혁이 뒤에서 조용히 서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마지막 작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빠,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걸 끝낼게요. 서준의 다짐이 깊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텔이었지만 지하에서는 은밀한 경매가 열리고 있었어요. 서준과 재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VIP 고객으로 위장했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와 마주할 순간이었거든요. 긴장하지 마, 서준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재혁이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은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요. 서준이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하게 장식된 지하홀이 나타났습니다. 홀 안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죠. 앞쪽 단상에는 수십 개의 명품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시계들이었지만 서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두 정교한 위조품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을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어요. 50대 중반의 최영배였죠. 서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정해.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재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준비한 컬렉션은 정말 특별합니다. 최영배가 능숙한 말솜씨로 경매를 시작했어요. 모든 제품은 정품과 구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죠. 하지만 가격은 정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두들 관심이 높아 보였죠. 서준이 각 시계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감별법으로 하나씩 확인해 갔죠. 롤렉스 데이토나, 크로노그래프 눈금 불균 등 가짜, 파텍 필립 나우틸러스, 다이얼 폰트 이상, 가짜, 오메가 시마스터, 헬륨 밸브 위치 잘못됨, 가짜, 모두 정교한 위조품들이었어요.
첫 번째 시계 경매가 시작됐어요.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 모델이었죠. 시작가는 500만 원입니다. 경매사가 외쳤어요. 600, 700.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서준은 작은 카메라로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참고로 이 시계는 정품과 99.9% 동일합니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죠. 최영배가 직접 위조품임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서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서 최영배의 입에서 더 많은 진실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조직은 3년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최영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했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간접적인 자백이었거든요. 재혁이 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 나갈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 최영배의 시선이 서준에게 머물렀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였죠. 잠깐, 저 아이는 누구지? 최영배가 경호원에게 속삭였어요. 경호원이 서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서준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재혁 아저씨, 조용히 해. 자연스럽게 나가자. 재혁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놈들이야. 우리를 조사하던 놈들. 최영배가 소리쳤어요. 잡아. 순간 홀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호원들이 서준과 재혁을 향해 달려들었죠. 서준아, 내 뒤로. 재혁이 서준을 보호하며 출구 쪽으로 움직였어요. 서준은 녹화 장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증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계단으로. 재혁이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경호원들이 바로 뒤따라 오고 있었어요. 포기해라. 어차피 도망갈 곳은 없어. 경호원들의 외침이 계단에 메아리 쳤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호텔 로비에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박철민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난 거였어요. 서준아, 재혁 씨, 이쪽으로. 박철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최영배와 경호원들이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최영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럴 리가. 어떻게 알았지? 최영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영배, 당신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그의 권리를 고지했어요. 서준이 녹화 장비를 경찰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위조품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경찰관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한편 지하에서는 경매 참가자들도 모두 체포되고 있었어요. 3년간 구축된 거대한 위조품 네트워크가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였죠. 이제 끝났어, 서준아. 재혁이 서준을 안아주었어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3년 전 이종호 시계장인 살해 사건의 진범 검거, 14세 소년이 밝혀낸 거대 위조품 조직의 실체, 신문 헤드라인들이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종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죠. 서준은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해냈어요.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았어요. 서준이 아버지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아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법원에서 최영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살인과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었죠. 피고인 최영배는 3년간 조직적으로 위조품을 제조, 유통했으며 이를 막으려던 이종호 씨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서준과 혜진, 재혁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죠. 재혁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서며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재혁의 한남동 집, 넓은 거실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준은 소파에 앉아 시계 관련 책을 읽고 있었고 혜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준아, 아침 먹어야지. 혜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더 이상 경제적 걱정도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거든요.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서준도 환하게 웃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재혁이 정장을 차려입고 내려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서준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지난 3개월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은 재혁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준아, 너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서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스위스의 파텍 필립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네가 그들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응. 세계 최고의 시계 장인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야.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방학 때만 가면 돼. 혜진도 깜짝 놀랐어요. 파텍 필립이라니. 시계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지원할 거예요.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준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네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잖아. 재혁의 말에 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혜진 씨는 타임마스터의 정식 매니저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재혁이 혜진에게 제안했어요. 매니저요? 네. 서준이를 통해 시계업계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으세요. 혜진이 감격했어요. 청소부에서 매니저로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할 건 저예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재혁 아저씨. 아니, 아빠. 서준이 처음으로 재혁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꼭 아버지, 친아버지 같은 훌륭한 시계 장인이 될게요. 서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제가 막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요. 혜진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싶었죠. 서준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혜진이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일주일 후 타임마스터 매장. 혜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객을 맡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타임마스터입니다. 예전의 청소부 혜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죠. 이 시계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혜진이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간 서준에게 배운 지식들이 도움이 됐거든요. 재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직원이 재혁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든 빛날 수 있죠. 재혁의 말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서준은 학교에서도 유명인이 됐어요. 위조품 조직을 잡은 중학생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서준아, 정말 대단해. 나중에 시계 사줄 수 있어? 친구들이 몰려와서 말했어요. 서준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죠. 시계는 진짜만 사드릴게요. 서준의 농담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방과 후 서준은 타임마스터로 향했어요. 요즘 재혁이 개인 지도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 배워볼까? 재혁이 특별한 시계를 꺼내놓았어요. 우와, 이게 그 유명한 그랑 컴플리케이션이에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이제 네가 이런 시계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재혁이 시계의 구조를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서준은 스폰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재능에 체계적인 교육까지 더해지니 발전 속도가 놀라웠거든요.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재혁이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기초를 워낙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진 일상이었죠. 오늘 매장에서 고객이 서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혜진이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서준이 호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진짜 대단한 아이라고. 그런 아이가 여기서 일하냐고 물어보던 걸. 혜진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더 대단해요. 매니저 일을 이렇게 빨리 배우시다니. 서준이 엄마를 칭찬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대단해. 재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주말 서준은 아버지 묘를 찾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재혁과 혜진이 함께였죠. 아빠 안녕하세요. 서준이 아버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빠의 원수도 갚았고 새로운 아빠도 생겼어요. 서준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물론 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재혁도 조용히 절했어요. 이종호 형님, 서준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재혁의 약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도 남편의 묘 앞에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여보, 이제는 걱정하지 마. 서준이도 나도 정말 행복해. 몇 주 후 인천공항. 서준이 스위스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파텍 필립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였죠. 조심히 다녀와. 혜진이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서준이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워와서 아빠처럼 훌륭한 장인이 될 거예요. 재혁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 시간은 충분해. 네, 아빠.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준을 바라보는 재혁과 혜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혜진이 중얼거렸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재혁이 대답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서준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서준이가 돌아올 때쯤이면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되어 있겠네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아들이죠. 재혁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은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오늘 서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